안녕하세요. 예, 세월호 다시 짚어보는 의혹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304 목요 포럼의 윤소지입니다. 반갑습니다. 김성목입니다. 봉순주입니다. 오늘은 사실 웃음을 띨 수가 없는 날이죠. 예, 어저께 우리가 정말 소중한 인물을 잃었는데요. 성무 씨 어떻게 보냈어요? 어제랑 오늘. 네, 새벽까지 내용들 전달 계속 받고 있었는데 네. 솔직히 그 언론이 음. 오보를 얘기했다가 또 아니라고 했다가 너무 많은 그 언론의 좀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여서 되게 답답하고 화가 좀 많이 났었어요. 예. 시장님의 그 소식조차도 경찰이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도 솔직히 의문이기도 하고 상황이 너무 긴박했다고는 하지만 너무 보여지는 모습이었는데 그 정도 시간을 실종된 상태로 유지됐더라면 좀 더 수사가 좀 더 강하게 나갔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순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저희가 박원순 시장님하고는 님이라고 할 정도로 도움을 많이 주셨잖아요. 세월호 관련해서는. 네, 저는 뭐 누구나 같았겠지만 잠을 못 자는 건 당연한 거고 오히려 잠이 푹 오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긴장을 하니까 이미 저녁 7시, 8시 되면서부터는 정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은 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황망하고 그 소중한 누군가를 잃은 듯한 뻥 뚫린 느낌은 아직 이게 뭐라 그러죠? 느낌이 아직 오지 않았달까요? 예. 세월호에서 일단 뭐 페북에도 게시를 했지만 박원순 시장님처럼 이렇게 헌신적으로 많이 뭔가를 해주려고 하셨던 분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치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는 사람 중에서. 그렇죠. 근데 뭐 박원순 시장님 성향이 워낙 그렇다고 막 이렇게 물론 이렇게 뭐 정말 칼 같을 때는 칼 같으신 분이긴 한데 그 아이들 세월호 아이들한테는 그렇게 또 가슴 아파하셨던 분이 또 없었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뭔가 해주실 수 있거나 도움을 주실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스스로도 많이 좀 챙기시려고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참 어제 그런 생각을 했죠. 통화를 하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 기레기가 너무 딱 티가 났던 날이었고 어제 성묵 씨가 얘기하셨던 것처럼 수색 중인데 벌써 사망 기사가 떴었잖아요. 그렇죠. 딱 보이는 몇 개의 그 찌라시 저는 찌라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찌라시 근데 어제도 이제 잠깐 통화를 했지만 저런 정치인도 못 사는 나라면 어떡하지 우리나라는 그 생각이 잠깐 했었어요. 저녁에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아까 휴게 시간에 순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광화문을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셨던 분이잖아요. 우리가 지금까지도 설치 미술이라고 해야 될까요? 하고 서명대가 고스란히 있을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잖아요. 아, 네. 박근혜 정부 때 진짜 그 어목했던 시절에 네. 박원순 시장님 아니었으면 광화문에 우리 아이들 영정이 다 그대로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는 정말 든든했었죠. 든든했던 정치인 중에 하나였죠. 네. 네, 작년에 저희가 초대를 받아서 공관이라고 하나요? 거기에서 같이 세월호를 1시간가량 얘기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예, 이렇게 셋하고 한 명 더 하고 해서 갔었는데 그때 기억을 조금 얘기해 주시겠어요, 성목님? 네, 당시 솔직히 저는 그때 1대1 대면을 처음 한 거거든요. 다 그랬죠. 아, 예. 그래요? 네. 저는 소희진님은 네. 어릴 때부터 또 삼촌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가까운 그 친분은 있으셨는데 저는 처음이라서 그날 그 느낌은 정치인 만난다기보다는 동네 어르신 만나는 듯한 좀 편한 느낌이 좀 많았었던 것 같고요. 그날 대화에서 참 너무 이 사람이라면 정말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이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이 생길 정도로 너무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었죠. 예. 더군다나 우리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정말 곱게, 그러니까 정치인으로서 쉽게 얘기하지 못하는 이야기들도 여러 네. 해주신 것도 있고. 예, 그래서 그리고 당신만의 플랜이 있었어요. 네, 맞아요. 된다면 이 5가지 정도는 먼저 할 거고, 이게 지금 다 생각은 안 나는데, 지금 세월을 거치 문제, 예, 하고, 기억교실도 그렇고, 추모공원도 그렇고,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다. 그리고 또 어떤 게 있었는지. 근데 그거 말씀하시기 전에 진상규명이 먼저다라고 네. 명확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명확하게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그 정치인이라는 사람 중에 제가 뭐 전에도 말씀을 드린 적 있지만 그렇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명확하게 순서를 정확히 얘기를 하는 사람은 처음 들었어요. 박원순 시장님한테. 그전에는 그 어떤 정치인한테도 진상규명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그래서 더 가슴이 좀 아파요. 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자신의 한계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었어요. 네. 예. 당시에 그런 질문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시장님이라면 어떻게 하시는 게 맞는 거냐고 질문을 했던 것 같은데, 솔직히 시장으로서 행정직이다 보니까 겉으로, 그러니까 일부 앞에 나와서 하기는 어렵다는 그 관할 부서가 예. 다르다고 얘기했었죠. 실질적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지금 상황에 너무 가슴이 아프다. 네. 그러나 그 움직임에 있어서 솔직히 대통령님께서 회의 몇 번만 주관하면 밑에 알아서들 플랜을 짜오고 진행이 가능할 텐데 그걸 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도 좀 주셨고요. 네. 그거에 대해서 되게 이렇게 진상규명이 편할 수가 있는데라는 맞아요. 기대도 갖게 되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구나라는 어떤 플랜이 제 머릿속에도 짜여져 있는 느낌? 네. 그런 생각을 많이 전달받았죠. 그쵸. 근데 그게 당신의 한계에서는 더한 것들을 많이 하고 계신 부분이 있었어요. 어떤 게 그랬었냐면 그때 당시 우리가 자료를 일기 특조위에서 자료 다 나온 거를 어디 둘 데가 없어서 서울시 어디에 있었죠, 선생님? 서울시에서 관리를 하는 형태로 됐었잖아요.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님께서는 그것도 딴 데 안 가고 서울시에서 갖고 있다. 이거 폐기 안 되도록 갖고 있다. 그 말씀 하셨던 게 기억이 나요. 네, 맞아요. 그 다른 어떤 그 정부 단체에서 그것에 대한 요구와 뭐 그 자료에 대한 그 분실과 폐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거만큼은 지킬 수 있도록 네. 하겠다는 약속도 해주셨었죠. 예, 지금 우리가 많이 말을 버벅대고 있는데요. 사실, 좀 많이 슬퍼요. 그쵸? 근데 그 말씀이 정말 설득력 있었거든요. 본인도 어떤 정책 결정을 위해서 자기가 주재해서 이렇게 회의를 열면 각자 역할을 일주일 동안 해서 오고 그 다음 주에 또 하고 그렇게 해서 5번 정도의 큰일에는 전체 회의가 필요한 것 같다. 그래서 그 대표의 역할은 그것을 체크하고 했냐고 이것만으로도 해올 수 있다라고 하면서 되게 의문을 많이 가지셨죠. 왜 안 그러고 있는가에 대해서. 예, 순준님 여기 코멘트 달릴 거 있어요. 네. 네. 답답해 하셨죠. 많이. 근데 그 말씀 1시간가량 많이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일단 지금 안 계시니까 그것도 그 말씀이신데 왜 우리 가면서 언제든지 놀러 오라고 공간인데, 시장 공간인데. 소주병 들고 오라고. 몇 시 이후에는 항상 있으니까 언제든지 오라고. 그래서 우리 왜 나오면서, 그러면은, 한번 와야겠다고, 그걸 농담했던 게 기억이 나요. 그죠. 내가 동네 아저씨 같았던 것 같아요. 진짜 편안한. 저는 거기에 강아지 누가 봐도 그냥 백구인데 시장님이 막 만지시면서 이게 골든 리트리버라고 그 귀족개라고 하시는데 제가 키우잖아요. 그래서 그냥 장난친다는 게 이건 딱 봐도 똥개인데요. 제가 이랬거든요. 그것까지도 내가 실수했다 싶은 거 있죠. 지금 와서 그게 편안했어요. 편했죠.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저도 이제 처음 뵀었는데 네. 되게 굉장히 편하게 해주셨어요. 예, 맞아요. 30분이었는데 얘기가 길어지니까 1시간까지 갔었고 더 좋았던 거는 후속 작업을 해주셨잖아요. 예, 보좌관님들이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월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공간 마련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셨었죠. 그것도 많은 도움을 받았었죠. 네, 네, 맞아요. 사실 우리가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박원순 시장님 인터뷰를 새날에서 하기로 했었잖아요. 그쵸. 맞아요. 우리 그때 그래서 통화를 한 게 저한테 녹음돼 있어요. 이건 좀 이따 푸나님한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제가 그랬거든요. 새날에 나가시는 건 괜찮으세요? 그러면서 뭐 안 괜찮을 게 뭐 있냐. 그런데 세월호 얘긴데요. 저 할 얘기가 많습니다. 첫 마디가 그거셨어요. 뭐 뜸을 들이거나 이런 게 아니라 첫 마디가 세월호 저 할 말 많다고 나가겠다고 그렇게 하셨었거든요. 그러면서 더 건강하고 더 큰 일을 잘 해내자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게 한 열흘 전인데 세월호 참사에서는 진짜 큰 악원을 잃었어요. 맞아요. 네, 진상규명 상황에서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 텔레그램에 그런 거를 보내신 적이 있어요. 세월호 활동가 뭐 여러분들 모두 힘내시라고. 어제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 받아서 또 다시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해요. 그렇게 아파하셨던 분이 진실규명도 못 보고 가셨으니 그것도 큰 이슈였을 거거든요. 본인의 인생에서. 네. 일단 하늘나라 가셨으니까 우리 아이들 좀 따독거려주시고 안아주셨으면 좋겠네. 아이들 책걸상 제대로 안 돼 있는 거 딱딱 제대로 해주시고 만나셨을 테니. 그래요. 이제 우리가 원래대로 하는 다시 짚어보는 의혹에 대해서 가열차게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짚어보는 의혹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얘기된 것임에도 우리는 6년째 얘기하고 있는 건데 우리의 기억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다 그래 결론은 난 거잖아요. 다 이상해라는 결론은 났지만 구체적으로는 얘기하자면 헷갈리는 부분도 많고 우리가 왜 이걸 공소시효로 빨리 해결을 해야 되는지 그 안에 이 문제들을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하려고 합니다. 예, 순준님 오늘 준비한 것은 일단 구조 책임자였던 그죠? 해경. 네네. 해경 현장에 이제 제일 갔었던 당시 OSC였죠. 뭐 100톤급 그러니까 정장일 뿐인데 배가 일단 그거밖에 없었으니까. 그래서 구조 이제 현장 책임자였던 1, 2, 3정 출동 과정에서 이제 선원들하고 연락을 했을 거라는 의혹이 있었고, 뭐 헬기 관련돼서 접근 통제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또 말씀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1, 2, 3조 출동 과정에 대해서 우리 표적 구조했다 선원들만 그게 지금 아직도 문제잖아요. 그래서 그쵸. 이제 아이들을 나오라고 소리만 한마디만 했어도 나올 수 있었던 충분한 시간이 있었고 또 인력도 있었고 또 태울 수 있는 배도 충분했죠. 뭐 그전에 여러 번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근데 유독 침몰 현장에 도착해서 450명이 넘는 탑승객이 있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는 해경들인데 단 한 명도 나오라라고 소리를 치지 않았다는 거죠. 굳이 침몰하고 있는 배 안에 들어가는 걸 바라지도 않았죠, 우린. 왜냐하면 나오라고 한마디만 했으면 됐던 건데 그게 없어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근데 선원들은 정말 다 살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왜 표적 구조를 했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혹이 되게 많았는데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없이 반복하겠지만 수사가 안 됐어요. 검찰 2014년도에 수사했던 검찰이 이 부분에는 2014년도부터 세월호 침몰하고 며칠 안 돼서도 의혹이 나왔던 부분인데 그러면 대질신문 한번 할 법하잖아요. 1, 2, 3정 해경과 선원들하고 대질신문도 안 했어요. 2014년도 계속 의혹이 많은데.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세월호랑 분명히 니네가 통화를 했으니까 가가지고 딱딱 왜 3층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기관실 선원들 고목버튼 보내가지고 왜 우리 구세미 한참 얘기하는 것처럼 140m가 넘는 거에 딱 한 점 찍고 거기 가서 바로 이제 구조해오는 그런 게 있었는데 연락을 안 하고서는 그렇게 구조를 할 수가 없지 않냐.
그쵸. 그런데 그 진술이 저 자료를 이제 보니까 진술이 확인이 됐었죠. 그러니까 이게 그 검경합동수사본부가 되기 전에 16일 날 저녁부터 왜 선원들을 목포에서 수사를 해요. 그쵸. 목포 예. 해경서에서부터.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이준석 선장이 첫 번째 진술과 두 번째 진술. 그러니까 검찰이 말고 해경에서 조사받던 그 진술서에는 해경하고 해경 함정과 연락을 했다는 진술이 있어요. 누가? 이준석 선장이 네네. 1, 2, 3정 그러니까는 1, 2, 해군? 3정 누구는 아니고 해경정하고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는 몇 분 후에 도착을 하니까 준비를 하자라는 얘기까지 진술이 있어요. 몇 분 후에 그러니까는 진도 VTS가 1, 2, 3정에 세월호에 얘기를 해줘요. 해경정 몇 분 후에 도착을 하니까 탈출 준비를 하시라 그런 얘기를 한 게 있는데 문제는 그 진도 VTS가 그렇게 해서 도착 시간을 알려주기 전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죠. 선원들은. 그래서 이준석 선장이 그 전에 이미 선원들한테 해경정 몇 분 후에 도착을 하니 준비를 하자 나갈 준비를 하자라는 진술이 첫 회 진술과 두 번째 진술이 있었는데 그 이후로 없어져요. 그 진술은 이제 언급이 안 돼요. 잠시만요. 그럼 다시 정리를 하자면 해경 측에서 김경일 정장이 해경정이라고 돼. 해경 정으로. 함정이라고만 돼 해군 있어요. 해경 함정에서 네, 함정하고. 그러니까 표적으로 해서 전화를 해가지고 나와 있어라 해서 데리고 갔다라는 거잖아요. 도착할 그쵸? 시간 됐으니. 네, 이것은 사실이잖아요. 진술서에 네. 나와 있죠. 네, 그것도 불리한 진술인데 한 거니까 절대 말하면 안 되는 진술. 말하면 안 되는데 이준석이 네. 한 거니까 이거는 표적해서 그들을 살려야만 했던 이유가 있겠죠 따로. 네네. 그랬던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제일 처음에 의아했던 게 그거 전에 세월 1, 2, 3정이 침몰 현장에 도착을 해서 10분 정도 기다려요. 대기를 하고 그쵸.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해경들의 변명은 그거죠. 가까이 가면 같이 쓸려서 이렇게 같이 침몰을 할 수가 있으니 거리를 좀 뒀다라고 하는데 그 세월호 1, 2, 3정이 가까이 가가지고 이제 구조할 때 그 위에서 헬기가 아래를 찍는 화면이 있어요. 거길 보면 하얀 게 되게 막 스티로폴 같은 게 막 엄청 많이 떠 있어요. 사발면이라고도 했던. 네. 그게 사발면이었어요. 저는 네. 그러니까는 이게 뭐지? 그랬는데 사발면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쓸려 들어갈 일도 없다는 거야. 사발면들이 너무 평안히 잘 떠 있어. 세월호 옆에. 그러니까는 뭐 물살에 빨려 들어가고 그럴 염려가 일도 없는 상황에서 그게 이제 위험해서 10분 정도 기다렸다. 근데 이제 우리가 다 조사를 해본 결과 그래서 기다린 게 아니고 세월호 조타실과 1, 2, 3정의 배 위치,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10분 정도 기다렸다. 이것도 역시 수사가 안 됐으니까 의혹이지만 그래 보인다. 네.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다 하나부터 열까지 얘네들 선원이 지금 어디서 기다리고 있고 3층 기관지 선원들이 기다리고 있고 조타실의 선원들이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니까 공범인 거잖아요. 그렇죠. 예, 맞아요. 성무님 이 얘기 들어보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우리가 이야기했던 제가 처음 나와서 304 목욕 프로그램에 처음 나와서 들었던 부분 중에 한 부분인데 솔직히 많은 분들에게 알려진 것처럼 마지막으로 나왔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정말 이럴 수가 있나라는 그 어떤 우리를 구조해야 되는 사람들에 대한 그 원망이 너무나 컸던 부분이기도 해요. 단 한 명도 해경의 도움을 받아본 적이 없던 저로서는 더군다나 다른 분들과 다르게 해경을 직접 앞에 두고 만났던 사람이었지만 그 해경은 어느 것도 도와줌이 있지 않았었거든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면에서도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정말 선언만 딱 구조하고 왜 그렇게 빠졌는지 의아할 수밖에 없죠. 심지어 그 자료를 자세히 보면 저반 높이를 맞추고 태우고 이렇게 해서 가는 길에 애들이 다 보인다라는 거였죠. 네, 안에 맞아요. 있는 게. 네. 그래서 그것이 더 시급하게 느껴지는 건 그렇죠. 기본적인 인간의 심지어 본능이지 않나요? 네.
그러니까 도착하기 전에 이미 450명의 탑승객이 있다는 걸 1, 2, 3정 해경들이 전체 다 알았어요. 선내 방송을 했어. 탑승객 몇 명 정도가 있다라는 방송을 이미 했기 때문에 인지를 다 하고 있는 해경들이었고요.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있었잖아요. 선원들이 그때 막 패닉이 와서 삼항사 박한결은 조타실에서 막 울고 있었다고. 경황이 없어서. 뭐 그쵸. 근데 영상을 이렇게 보다 보면 경황이 없어서 내가 지금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막 패닉이 와서 우는데 저는 하나 이제 신기했던 게 전에도 이제 저희 모임에서는 이미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헬기가 도착을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살아야 돼 지금. 근데 조타실에서 그 누구도 나와서 손을 흔드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1, 2, 3정이 오는 걸 지금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굳이 헬기한테 내가 구조될 일이 없는 거야. 날 구조할 사람이 오고 있어. 침몰하기 전에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기관실 선원들이 3층에서 왜 맥주 먹었던 사람들이 기관실 선원들이에요. 그 구명조끼 입고 다 모여가지고 죽을지도 몰라. 그래서 맥주를 먹기 긴장이 돼서. 근데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정말 1, 2, 3장이 자기네들을 구해줄지 모르는 상태에서 배가 지금 침몰하고 있어요. 근데 죽을지도 모르다는 공포심이라면 당연히 사람은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는지 아시죠? 올라가야 돼요. 물이 차오르니까 올라가야 된다고 4층, 5층에서 꼭대기로 올라가야 되는 게 맞아요. 물을 피해서. 근데 3층에서 계속 침몰하는 상황에서도 기관지 선을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아요. 아니 그 중에서 한 명이라도 난 살아야겠다고 도망가는 사람이 한 명 정도 있을 수 있잖아요. 없어요. 없고 더 웃긴 건 이게 기다리면서 밖을 자꾸 확인을 한다는 거죠. 진술을 하면서 밖을 요렇게 자꾸 확인을 해. 근데 그 확인은 물이 얼마나 찼을까를 확인한 것 같지는 않죠. 왜냐하면 그러려면 도망을 가야 되는데 3층에서 모든 기관지 선원들이 단 한 명도 이탈하지 않고 밖을 계속 확인을 해요. 그러다가 밖을 봤는데 우연히 고무보트가 앞에 와서 왔구나 그러고 탔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죄책감을 잊으려는 거 아니었을까요? 아 답답해. 이제 남은 살고 이거 다 죽게 생겼는데 뭐 이런. 일말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사이코패스일 리는 없잖아요. 뭐 극한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 상황이 그러니까 양보를 하거나 이럴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너무 잘 아는데 그래도 그런 것 때문에 해경이 선원들을 지휘하도록 법에는 돼 있죠. 그렇죠. 도망가는 선원들이 있을 수 있으니 그건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선례에도 외국의 선박 해도 뭐 선장이 도망갔는데 해경이 와가지고 다시 올라타서 지휘하라고 명령하는 얘기가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해경이 선원을 지휘하도록 돼 있었어요. 아니 저는 명확히 하고 싶어요. 그 시점 있잖아요. 순환구호법 뭐였죠? 네, 순환구호법에 나와 있죠. 지휘하도록 조난 신고가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선원이 탑승객을 구조하는 게 아니고 국가가 구조해야 될 의무와 책임이 발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딱 빠방 하면서 다 와갖고 나와요 이렇게 해서 컨트롤을 하는 게 해경이 돼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해경이 선원만 일로 와 하고 이렇게 짜 맞춰서 갔다라는 건 뭐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는 거지? 어떤 그 이유? 부분도 되게 무서운 그 상황인데 그들도 안에서 승객들이 소리 지르고 그쵸. 울고 이렇게 이 번잡스러운 상황을 분명히 들었을 텐데 바로 옆방이잖아요. 그쵸. 아이들이 제일 많았던 큰 방의 바로 앞이었기 때문에 소리가 안 들릴 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문 한 번 안 열어보고 그냥 나갔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성묵 씨 먼저 탈출하는 선원들 직접 보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어디 가냐고 물어봤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맞아요. 그 분들이 그 직접적인 배를 운행하는 선원들이 아니고 그 식당에 계셨던 분들과 남자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배에서 운영에 필요한 사람들 중에 한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직원 중에 한 분이셨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물어보고 소리쳤는데도 쳐다도 안 보고 올라가셨거든요. 그리고 더 웃긴 거는 그러고 나서 정말 얼마 안 돼서 바로 헬기가 도착하고 1순위로 탈출을 하신 분이세요. 처음 탈출하신 분. 네, 연락이 이미 다 간 거죠. 네. 선원들한테는 관련자들한테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단 한마디도 얘기 없이 도망간 사람들이 헬기고 오고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급하게 가지 않았을까. 네. 그 얘기도 해요. 우리
그 VHF 교신록에 보면 빨간색 탱커 좀 옆으로 치워달라고 하는 교신도 하고 있어요. 1, 2, 3장 선, 그러니까 세월호 선원들이 침몰하고 있는 상황에 VHF 진도 VTS 이제 교신록을 보면 그 침몰하고 있는데 그러면 막 이렇게 정말 정신이 없는 상황인데 갑자기 생뚱맞게 빨간색 그 선수 쪽에 있는 빨간색 탱커 좀 치워달라고, 그러니까 둘라에이스를 옆으로 빼달라고 해요. 멀쩡히 구조에 동참하려고 와서 서 있는 배를 근데 상식적으로는 옆에 서 있는 배를 신경 쓸 여력이 없죠. 그 무슨 상관이야? 신경 쓸 여력이 없는데 그걸 선수에서 좌측으로 빼달라 그래. 그러니까는 제가 보기에는 1, 2, 3장이 도착해서 선수 쪽에 배를 댈 거를 얘를 알고 배를 뺀 거예요. 옆으로 자리 치워준 거지. 1, 2, 3장 되도록. 근데 이런 너무 의혹이지만 너무 이거는 진한 얘네들 이거 뭐야 하는 게 너무 많은데 수사가 전혀 안 돼. 합리적 의심인데도 불구하고 단 한 번도 수사가 되지 않았던 부분인 거죠. 배를 치울 일이 없잖아요. 다시 한번 정확히 말하자면 1, 2, 3정이 얼마나 크고 얼마를 구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최대로 태웠던 거는 한 50명 정도 손성이 가능한 배, 그러니까 100톤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배는 아니었고 50명 정도 이제 승선이 가능한 배였고 그거 이외에는 수백 명 정도 탈 수 있는 이제 그 구명벌을 이제 가지고 있었고 고무 단정이 있었죠. 네, 그거는 아예 저기가 이 배에 있었던 거고 그걸 터뜨리지 않고 던지지 않는 거잖아요. 터뜨리긴 했어요. 그러니까는 그랬어요? 멀리서 떠다니긴 했어. 사람을 태운 건 아니고 떠다니긴 했죠. 몇 개 아닐걸요? 그쵸? 하나. 하나. 20인승 하나. 네네. 터뜨리긴 그쵸. 했어요. 그러므로 해봤자 그 배 하나에서 50여 명밖에 구조를 못하는 상황이면 네. 주변에 누구든지 와서 해달라고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난 방송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도움 필요 없이 바로 올라가서 세월호에 있는 구명정을 터뜨렸어야 그쵸. 돼요. 구명벌을. 그러면 전원 다 태울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남았어요. 이런 거를 가정법 과거 완료라고 하는데요. 영어에서 이렇게 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결과적으로 하지 못한 것들 있잖아요. 그게 국어에서도 그런 표현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 우리 후회가 많잖아요. 근데 1, 2, 3정에서 구명벌을 터뜨렸다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터뜨리려는 노력은 한 번은 했다. 한 번. 왜냐면 그 이영래 경사가 세월호에 유일하게 올라가가지고 조타실 바로 앞에 있는 구명발을 발로 차가지고 2개인가 떨어뜨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또 공교롭게도 그거 탈 사람들한테는 탈출하라는 얘기를 안 했다는 거죠. 구명발만 터뜨린 탈 사람들한테는 나오라고 얘기를 일단 하고 그러고 터뜨렸어야 되는데 근데 그게 또 공교롭게도 이제 조타실 앞이라는 거죠. 그 배가. 그래서 탑승객들을 태우려고 터뜨린 것 같진 않다. 그리고 그 애경이 그 배에 올라타서 그 구명벌까지 가는 그 루트, 그 구명벌까지 도착해야 되는 그 걸어간 그 공간이 2분 걸렸어요. 3층 이제 난간, 4층 난간으로 잡고 올라갔나 해서 올라가가지고 구명벌 조타실 앞에 있는 구명벌까지 도착하는데 걸어서 침몰하는 기울어져 있는 배에서 걸어서 2분 걸렸어요. 그런데 그 지나가는 길에 그 객실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대기를 하고 탑승객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는 문이 열려 있었다는 거죠. 열려 있었죠. 근데 그걸 이제 진술에서는 못 봤다. 그리고 오직 구명벌만 자기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거기에 들어갈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더군다나 창문도 있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구명벌을 터뜨린 이유가 탑승객을 태우려고 터뜨린 건 아니라는 거죠. 그 얘기가 되는 거죠. 네, 파고 또 파도 그냥 결론은 항상 내리게 돼. 짜여진 각본이었던 것일까?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죠. 모든 정황들이 승객은 완벽하게 외면하고 선원들 몇 명만 콕 집어서 구조한 상황.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설마 그러잖아요. 아유, 안 구했겠어. 또 그런 말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냥 공무원들 원래 그래. 원래 그렇게 나태해. 그게 공무원 집단이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런 자료들을 보면, 못 구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일단 해양 훈련이 굉장히 발달돼 있는
서해청이었죠. 할 말이 없네요. 네. 그 얘기 맞아. 아, 완전 너무- 잘 나가는 데잖아. 우리나라 네. 해양의 나라예요. 네. 알고 계세요? 네, 독도도 지켜야 되고 동쪽으로는 서쪽으로는 중국으로부터 해야 되고 또 북한에서 뭐가 넘어올지 모른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엄청나게 발달돼 있는 나라인데 무능하다? 그건 아닐 거예요 아마. 너무 익숙한 상황이었다. 세월호 침몰 상황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네, 그래서 구조 헬기들의 세월호 침몰 현장의 접근을 통제하기까지도 했다. 이거는 뭐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시민분들도 그때도 이제 뭐 언딘가 같이 많이 분노했던 부분 중에 하나죠. 헬기들 접근을 이제 막았다. 근데 이거 그러니까 에피소드 하나를 막았다는 건 다 아시니 구조 설명을 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에피소드를 좀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잘못해서 교신이 이제 틀렸어요. 그러니까는 그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나서 해경이 그 이후에 창설이 돼서 비상 교신할 수 있는 그 주파수가 틀려요. 그러니까는 일반 뭐 소방이나 이런 사람들은 비상 주파수가 122메가헤르츠인가 아마 그러고 해경이 123.1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교신이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해경과 교신을 못한 소방 헬기가 하나 접근을 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막아야 되는데 그걸 못 막은 거지. 교신이 안 돼서. 저쪽에서는 들어오지 마 하는데 그걸 못 듣고 들어간 거야. 근데 구조 활동을 하진 못했는데 일단 들어갔는데 아무것도 못 하고 이미 이제 뒤늦게 도착을 해서 그리고 이제 다시 복귀를 했는데 다음 날 서해청에서 항의 전화를 냈다는 거예요. 왜 들어왔어 니네 우리 허락 없이. 그래서 엄청 깼다고. 그게 진술서에 실제 있어요. 아무것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소방관 진술서에 그게 있어. 그러니까 늦게 도착한 건 차차하고 그걸 왜 항의할 일이냐 이거죠. 구조하려고 시급하게 그래도 온다고 왔는데 그걸 직접 전화해서 항의까지 했다는 거죠. 서해청에서. 예, 그게 또 대중적으로 또 잘 알려진 게 이국종 교수가 또 얘기하면서 더 네. 확실해졌죠. 이건 썰이 아니라 실제로 담당했던 분이 그 그럼요. 의전 때문에 못 갔다고 했었죠. 의전 때문에 늦게 도착한 헬기도 있었고 그거 말고도 산림청 헬기가 산불 이제 상황실에서 헬기가 이제 필요하니까 보내가지고 이제 뭐라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당장은 필요 없으니까 진도 본섬에 좀 대기하고 있으라고 지시를 받고 진도 본섬에 내려앉아 있었는데 녹취록을 보면 해경이 아니고 그 산불 산림청에서 다시 전화를 해요. 지금 헬기가 뭐라도 해야 될 것 같다고 연락이 자꾸 온다. 그럼 지휘를 좀 해달라. 가만히 있어도 되냐. 헬기들만 급한 거야 지금. 산림청 헬기 막 지금 난리도 아닌데 우리 가만히 있어도 되냐고. 그걸 해경에도 전달을 해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달라는 거 없이 일단 목포서가 관할선이 글로 한번 연락해봐라. 그러고 끊는 건 있어요. 물론 이국종 교수님이 이야기한 시간과 제가 본 시간은 좀 터울이 있긴 해요. 제가 구조되고 그러니까 탈출해서 서거차도로 갔다가 다시 팽목으로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도 수많은 헬기가 그냥 팽목항 주변에 계속 이렇게 세워져 있었거든요. 그 이야기들을 나와서 인터뷰 그때 당시 하루 이틀 뭐 일주일 그 사이에 계속 이야기를 했던 부분인데 아무도 그거에 신경을 안 썼어요. 근데 이국종 교수님이 이야기하니까 바로 그때 그랬어요 막 이러면서 이슈가 된 적이 있었죠. 네, 교수님 도착한 게 11시 3분 정도에 현장에 도착을 했으니까 실제 그 시간에는 헬기들이 뭔가 할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해상수색 말고는. 근데 그 현장 접근은 아시는 것처럼 소방 헬기전은 접근을 못하게 했기 때문에 현장에서 해경 헬기들만 왔다 갔다 했을 때고 그때는 그 헬기 말고도 아마 더 많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죠. 전국에서 소방 헬기가 다 떴어요. 해경이 원하지 않는데. 네. 소방 쪽에서 이거 큰일이다 해가지고 전국에서 다 떴어요. 정말. 근데 그 헬기들이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죠. 제가 뭐 짐작하기에는 그냥 돌려보내고 또 남았을 해경인데 그렇죠. 예, 그거 말고도 헬기는 많았어요. 생존자 수를 보면 그렇잖아요. 헬기가 뭘 할 수 없었다. 맞아요. 예, 응. 그렇죠. 삼함대도 있었잖아요. 근처에. 삼함대 헬기가 그 진도에는 진도 레이더 대대도 있답니다. 예, 거기에도 헬기가 많답니다. 네. 예. 헬기로 인해서 저는 처음에 몇 명 못 구조하니까 안 하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오래 걸리니까 안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일단, 만약에,
모두 뛰어내려라, 나와라라고 하면, 그러니까는 그 법원 판결에도 이제 판사들이 판단을 하기는 당시에는 수온이 굉장히 따뜻했어요. 12.9도 정도가 됐었고, 유속이 정말 세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두 다 빠져도 해상 안에서 그러니까는 뭐 쓸려가거나 그럴 확률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빠져나온 사람은 전원 구조가 됐다.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쓸려가서 유실되거나 그런 사람 없이. 그렇기 때문에 나와라라고 하면 이제 전원 탈출하는데 6분 17초 정도가 걸렸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구명보를 못 터뜨렸다고 치고 도착하는 태울 배들이 도착할 때까지 충분히 버틸 수 있었다. 전원 다 그러니까 해상 위에 떠 있었어도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거 아세요? 그 수학여행 떠난 날 밤에 오시엔인가 무슨 드라마에서 어떤 영화 했었는지 글쎄요. 그날 타이타닉이라는 영화를 했대요. 그래서 이제 한 여학생이 엄마한테 어머 우리 배도 그러면 어떡하지? 그랬대요. 그리고 실제로 4월 며칠이 타이타닉이 가라앉을 침몰했나? 때인가 봐요. 그래서 우리가 여태까지 보면은 그 침몰을 했든 뭘 했든 반드시 옆에 구하는 세력들과 구조받는 사람들이 있는 게 자연스러운 광경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게 없고 그냥 이렇게 안에서 갇혀서만 있고 주위에 아무것도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하다못해 정말 바로 앞에다 놓고도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예. 그리고 3일, 그러니까 3일 동안은 이제 부양한 아이들이나 희생자들만 했잖아요. 그 안에 들어가진 않고. 근데 네. 그때 영상을 제가 봤는데, 그러니까 부양해 온 친구들이 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어서 구명조끼를 이렇게 들어서 그다음에 뒤집어. 그러면 이제 남자인지 여자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그냥 진짜 무슨 정말 조금 사람답지 않게 왜냐면 너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해서 뒤집어서 올리고 해서 뒤집어서 올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해경은 묵묵하게 하는데 주변의 어선인들이나 이런 분들은 엄청 쌍욕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걸 3일 전에 구했으면 되는데 또 나온다고 저 시신 또 나온다고 쟤 어떻게 할 거냐고 막 그러는데 되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만 계속 확인을 했어요. 청와대에서 그 이후에 시신이 수습이 되면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게 뭐였냐면 구명조끼 입었어였어요. 박근혜가 지시했잖아. 구명조끼 착용시키라고. 그러니까 입었어야 사람 죽었나 살았느냐가 아니고 구명조끼 입었어요. 그걸 먼저 물어봤죠. 생존자를 물어보는 게 거의 없었죠. 네. 거의 맞아. 침몰하고 나서 물어봤다는 얘기로 기억하고 있는데 단 한 명도 정말 구조에 힘쓴 사람이 없다는 게 보이는 게 우리 영상 보면은 어선들은 어떻게 해서든 구조하려고 저거 넘어간다 지금 가야 된다 막 이렇게 얘기들이 너무 많은데 그 와중에서도 소리치면서 어선에서는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정작 해경은 접근하지 말라는 방송만 계속 했었죠. 그런데 아이들 카톡 보면 그 카톡 중에 하나가 아이 이름은 모르겠고 아빠랑 이제 톡을 하는데 아빠가 웬만하면 좀 나와 있으라고 밖으로.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시간은 이제 나올 수 없는 시간이었어요. 그건 이제 뭐 아버님이 모르시니까 나올 수 없는 시간이었는데 여자애였는데 자기가 움직이면 애들이 네. 다 우르르 따라 움직여서 배가 빨리 침몰을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움직일 수가 없다고. 네. 그런 겁을 계속 줬던 것 같아요. 움직이지 말라는 방송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움직이지 말라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꼼짝 못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뒤늦게 뭐 구명조끼 입고 대기하다가 뭐 헬기 도착해서 뒤늦게 움직이긴 했지만 정말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서로 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누군가를 밀쳐내고 하는 모습은 한 번을 못 봤어요, 저는. 아이들 굉장히 침착했죠. 네, 마지막까지 네. 한 번을 못 봤어요. 물론 생존자들 중에는 누군가가 뭐 머리를 짓밟았다는 등 뭐 이런 그 증언도 있긴 하지만 제가 있었던 그 마지막 현장에서조차도 단 한 명도 누구를 밀치고 나온 사람이 없었어요. 아이들 먼저 손잡아 줬었고 아이들 먼저 챙겨줬었고. 예, 저도 그 세월호와 가장 유사하다는 배를 탔잖아요. 타봤는데, 일단 배가 묵직하고 크다 보니까 이게 홀랑
빨리 넘어지거나 그럴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나 혼자 막 이렇게 호들갑을 떨면 더 이상한 거고, 그러니까 적어도 어른들이 우리를 구하러 오면 우리는 그거 타면 될 거야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안정성이 그거예요, 있었거든요. 그거. 침몰하는 정도를 아이들이 판단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그냥 구해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맞아. 아이들은 배가 완전히 뒤집어지기 직전까지. 아이들의 영상을 봐도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엄마 나 죽을 것 같아. 뭐 우는 아이 옆에서 뭔 소리야? 우리 살 거야. 그쵸, 울지 예술이. 마. 막 이런 소리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은 굳게 믿고 있었어요. 어른들 그리고 누군가 와서 구조해 줄 거라는 그 믿음이 아이들한테는 분명히 있었고, 그리고 헬기가 도착하고 나서 저 역시도 탈출을 도왔지만 그 전부터 움직였다라면 정말 너무 지금 이런 참사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게 저는 확고하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지금 오늘 날이 너무 슬픈 날이어서 그게 방송을 좀 원활하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이렇게 개인적인 일이 아니라 세월호에서는 정말 필요했던 인물이라서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박원순 시장님이 전반적으로 어떤 도움을 줬었나 한번 얘기해 볼까요? 2014년도에 그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처음부터 그 집회하거나 아니면은 거기서 왜 뭐 가족들도 그렇고 시민분들도 그렇고 많이 이제 있었잖아요. 뭐 단식도 하고 정말 그러니까 수건 한 장도 서울시에서 다 지원을 해줬었어요. 얼음 하나도, 돗자리 하나도 정말 헌신적으로 지원해 주셨어요. 그런 거는 많이 모르시죠, 시민분들이. 더군다나 광화문 광장에서 그 분향소라든가 우리 또 서명할 수 있는 곳을, 그리고 리본 만드는 곳을 절대 없앨 수 없게 계속 지켜주셨죠. 어떤 언론도 어떤 뭐 욕하는 그런 그 분들도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단호하게 지켜주셨던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유, 박근혜 정부 당시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그걸 광화문 광장 분향소를 못 앱써서 얼마나 난리였어요. 네, 맞아요. 정말 꿋꿋하게 버텨주셨죠. 그때 우리 왜 집회 한참 했을 때 2017년도에 저는 그게 기억이 나는 게 서울시 하도 물대포를 뿌려대니까 서울시에서 수돗물 못 쓰게 막았다고. 맞다. 그거 생각나요. 맞아요. 문득 못 쓰게. 그래서 물대포 쏘지 말라고. 그때 소방수 그 길거리에 있는 소방수 못 쓰게 만든다고 절대 문 맞아, 열어주지 그랬어. 말라고 했던 것도 기억이 나네요. 그리고 우리 왜 집회할 때 그 서울시에서 나서가지고 근처에 상가들 화장실 좀 다 쓰게 해가지고 다 개방 화장실로 만들고.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그 지도도 있었잖아요.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 지도. 그것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거기 또 틈나면 진도체육관 찾아가셔가지고 그런 거가 그냥 뭐 잘 보이기 위해서는 아니었었어요. 촛불 맨날 들러고 나오셨는데 뭐 집에 시민들하고 사진 찍고 인터뷰도 하고 같이 껴가지고 촛불 드시고 그러셨잖아요. 네. 특히 세월호에는 뭐 빠지신 적이 없지. 글쎄요. 얼마 전에 김관홍 장수사님이 몇 주기였죠? 4주기. 4주기. 예.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말, 뒤를 책임져 달라라는 말이 있는데, 이 박원순 시장님이 이렇게 돌아가심으로써, 나는 뭐를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월호를 함께 고민했던 입장에서는. 솔직히 그 어떤 행동보다도 너무나 든든한 정말 큰 가방이 없어지셨어. 정말 든든한 누구 말 맞다나 백이었는데 어떤 정치인도 어떤 그 누구도 세월호만큼에 대해서 딱 부러지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거든요. 정말 단 한 명이었다고 감히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너무나 큰 그 든든한 버팀목이셨는데 너무나 가슴 아파요. 그 분의 어떤 힘이 없었으면
우리 같이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도 되게 힘이 빠졌지 않았을까. 든든한 사람이 있다는 거에 대해서 되게 의욕이 sem치고, 아, 그래, 우리한테 누가 있어.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그 부분이 너무나, 예, 좀 앞으로가 너무 무섭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어떻게 할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하지? 이제 버텨줄 사람도 없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도 없고, 좀 그런 게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아요. 예, 또 있을 거예요. 뭐 초선 의원들이나 뭐 또 몇 의원들. 예, 순주님은요? 저는 뭘 어떻게 해야겠다는 생각은 없고요. 솔직히 그냥 받게만 해서 죄송하지. 예. 맞아요. 뭐 감사하다는 말씀 그때도 뭐 만나서 그래도 광화문 광장 수장님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고 너무 든든했다고 감사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거 말고는 딱히 감사함을 표현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죄송하지. 그때도 되게 단호하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당연히 그래야지. 네, 맞아. 그러셨지. 맞아요. 그러셨네. 단호한 말투가 있으시잖아요. 이번 저 그것도 세월호 저 할 말 많아요. 그러니까 세월호 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세월호 이렇게 여쭤봤던 건데 바로 하실 말씀 많으시다고 나오신다고 막 그러셨는데 아쉽네요. 더 네. 오늘은 해경에 대해서 여기까지 알아보는 거로 할게요. 네. 네, 그리고 박원순 시장님의 삶과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명복을 빕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